자, 반사각형은 그 저번에도 강조했다시피 그릴 수 있으면 무조건 그릴 수 있는 게 나은데요. 제가 첫 번째는 일단 대립유전자는 형질 나에 대한 대립유전자 라지 B 스몰 b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형질 다에 대한 유전자인 라지 D와 스몰 t.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요. 근데 문제에서 조건상 뭐라고 했냐면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고 되어 있어요.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건 그냥 X염색체를 염두하지 말라고 준 거니까 그냥 편하게 하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고 독립일 때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와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사이에서의 퍼넥사각형을 일단 그려보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요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집어넣고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집어넣고가 돼야 됩니다. 생세포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거를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세포는 요 대립유전자 쌍 중에 하나, 요 대립유전자 쌍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만들 수 있는 건 라지 B, 라지 D, 라지 B 스몰 D, 스몰 B 라지 D, 스몰 B 스몰 D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게 제일 많이 보이는 오답 중에 하나가 여기다가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제일 많은데요. 진짜 이거는 아예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긴 한데 뭐 일단 그래도 이렇게 하셨어도 네, 큰일 나요.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우리가 요 한 쌍에 대한 거 하나, 요 한 쌍에 대한 거 하나씩이 유전자, 생식세포에 들어가야만 하는 유전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용했던 게 사실 우리가 앞에서 그걸 이용해서 했던 거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딱히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뿐인 거지. 실제로 지금 앞에 표 채우는데 사용된 논리와 지금 얘네가 하나씩 들어가야 된다는 논리는 같은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라지 B, 라지 D, 라지 B 스몰 D, 스몰 B 라지 D, 스몰 B 스몰 D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이제 몇 칸짜리가 되냐면 4 곱하기 4, 즉 16칸짜리 퍼넥사각형이 돼요. 자, 근데 실전에서 이렇게 안 풉니다. 얘는 그냥 한번 연습용으로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채워볼 수 있냐라는 걸 그냥 두기 위해서. 보통은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이 어쩌고. 딱 요런 질문 할 때만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판단해 줄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용에 가깝고 퍼넥사각형은 실제로 이렇게 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퍼넥은 어떻게 그리게 되냐면 실전에서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될지는 나중에 좀 더 연습을 하겠지만 이렇게 B에 대해서 그린 퍼넥사각형 하나 따로 그리고 D에 대해서 그린 퍼넥사각형 하나 따로 그려서 이 둘을 조합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당연히 훨씬 편합니다. 왜? 이렇게 하면 그냥 4칸짜리 퍼넥 2개만 그려놓고 풀면 되거든요. 그렇잖아. 4 곱하기 4짜리 16칸짜리를 그리는 것보다는 4칸짜리 2개 그려놓고 푸는 게 편하잖아요. 비율로 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게 좀 더 편해. 나중에 우리가 이 방식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좀 더 보겠지만 표현형의 가지수를 구한다고 치면 보통 이게 우열이면 3가지 해서 총 9가지가 될 거고 뭐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풀게 되긴 할 텐데요. 그렇잖아. 요게 우열의 법칙이 다 성립한다고 했을 때 얘가 라지 B가 표현되고 여기도 라지 B가 표현되고 여기 라지 B가 표현되고 여기 스몰 B가 표현되거든. 그리고 여기는 라지 D가 표현되고 여기 라지 D가 표현되고 여기 라지 D가 표현되고 여기도 스몰 D가 표현되거든. 그러면 4가지가 되겠네요, 표현형이. 그렇죠? 얘한테 표현형 2가지가 될 거고 얘도 표현형이 2가지가 돼요. 그럼 최종적으로 표현형은 곱해서 4가지가 되겠죠. 우리 경우의 수 실제로 지난주에도 한번 여러 학생들이 했던 얘기인데요. 그냥 유전은 확통입니다. 그냥 과목이 다를 게 없어요. 그냥 같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건 곱법칙으로 처리해줘야 되는 게 맞지? 우리가 이것과 이것을 조합할 때는. 그리고 확률을 계산할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하는 게 익숙해지는 쪽이 당연히 낫습니다. 아, 선생님 근데 저는 16칸 정도면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64칸도 그릴래? 형질이 3개로 들어가면 어떡할 거야? 그쵸? 그럼 형질 3개로 가면 또 그것도 무조건 3개 따로 그려서 처리해주는 게 당연히 훨씬 편합니다. 4칸짜리 그냥 4칸짜리 퍼넥사각형 3개 그리면 되니까. 근데 그거 퍼넥사각형 한 번에 그리려고 하면 64칸짜리가 돼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이 8가지가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나중엔 이렇게 결국은 연습하긴 할 건데 당장 이 시험지에서 얘기한 바는 처음에 한 대로 그냥 64칸짜리 퍼넥사각형을 한 번은 그려보자 라는 의미였고 자 밑에 거는
이번엔 연관이에요. 자, 형질 라가 있고 그 라를 결정하는 게 라지 E 스몰 E가 있어요. 우열은 얘기 안 해줬으니까 대충 이렇게만 해두고. 그 다음에 형질 마가 있고 마는 라지 F와 스몰 FA 결정된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만들어줄 수 있는, 여기서 만들어줄 수 있는 개체는 라지 E 스몰 E, 라지 F 스몰 F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 개체가 어떻게 연관군을 가질 수 있느냐를 따져보면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얘는 문제 조건에 지금 봐봐. 같은 상념색체에 존재한다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연관이라는 주제잖아요. 그럼 얘는 요 E에 대한 것과 F에 대한 게 하나씩 똑같이 골라서 오는 건 맞는데 그게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짝이. 그게 연관의 개념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만약에 하나의 염색체에 라지 E가 들어있을 때, 그리고 그 상동에 스몰 E가 들어있을 때 나머지 F에 대한 정보가 이 밑에 같이 들어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연관군의 종류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대문짝끼리 같이, 소문짝끼리 같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거나 혹은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위에가 라지인데 밑에가 스몰 F, 여기가 스몰인데 밑에가 라지 F,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연관만 가능하겠죠. 자, 실제로 지금은 완전히 없어진 표현이긴 하거든요. 근데 향후 그냥 제가 설명하기 편하게, 그리고 사실 용어를 두 글자짜리 용어니까 그냥 알아두면 여러분들도 이것저것 생각할 때 그냥 편하거든요, 좀. 상인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상반이라고 부릅니다. 왜 사라졌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한자어 없애기를 되게 열심히 하는 중이잖아. 그래서 없어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정말 한글에서, 그 국어에서 한자를 없애는 게 가능하긴 한 건가? 난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유전자부터가. 그치? 그러니까 한자어가 너무 많은데도 왜 굳이 없애는지 진짜 잘 모르겠어. 차라리 그럼 다 영어로 바꾸든가. 우리 다 학명으로 배웁시다, 처음부터.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소디움이죠? 이거 뭡니까? 포타슘이죠? 대신에 스페닝 뜻으로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요. 나트륨, 이거 칼륨, 이거는 원래 잘 안 씁니다. 나트륨은 보통 소디움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요. 칼륨은 보통 포타슘이라고 더 많이 합니다. 그지 같죠? 네, 저도 그랬어요. 근데 대학교 가면 익숙해지는데 순식간이야. 익숙해지지 않으면 시험을 못 보거든. 아무튼 그래서 상인이랑 상반이 이런 식의 개념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독립일 때와 가장 다른 점은 내가 처음부터 상인인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만들 수 있는 모든 세포의 염색체는 다 이렇게 상인 연관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자손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상인 연관의 염색체만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식한테 그러면 어떻게 물려줄 수 있는 거야? 얘는 자, 이 개체가 1번 개체, 2번 개체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 만약에 1번, 2번 개체가 둘 다 상인이라면 그때 퍼넷은 그럼 어떻게 돼요? 라지 F와 스몰 E, 스몰 F만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손한테. 반대쪽 2번도 누구야? 어떻게 돼요? 라지 F와 스몰 E, 스몰 F만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4칸짜리 퍼넷 악형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분명히 형질은 2개이기 때문에 아까 쟤처럼 16칸짜리가 될 수도 있었는데 독립이니까 그건 유전자형이 다양해서 그랬던 거고, 연관이면 생세포 유전자형이 이렇게 한정되게 돼요. 같이 그룹이 묶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퍼넷이 작아지게 되죠. 보통 그래서 얘는 그냥 퍼넷을 이렇게 그리면 돼요. 한 번에 그려야만 합니다. 연관은 퍼넷을 한 번에 처리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는 1번, 2번이 모두 상반일 때의 퍼넷은 어떻게 되겠어요? 라지 E, 스몰 F, 스몰 E, 라지 F. 그리고 라지 E, 스몰 F, 스몰 E, 라지 F. 아이고. 요런 퍼넷이 되겠고요. 만약에 한 명은 상인이고 한 명은 상반인 퍼넷은 어떻게 되겠어요? 라지 E, 스몰 F, 스몰 E, 라지 F가 한 명이 있을 거고, 한 명은 라지 E, 라지 F, 한 명은 스몰 E, 스몰 F.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가 각 답입니다. 요게 1번 답, 요게 2번 답, 요게 3번 답이겠네요. 그리고 위에 라지 F 연관, 스몰 E, 스몰 F 연관이 있으면 두 번째는 요거겠죠. 라지 스몰 F 연관, 스몰 E, 라지 F 연관.
됩니까? 돼야만 해요. 연관 개념 오늘 처음 한 거 아니야. 이미 3주째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렇죠? 연관으로 퍼넷을 처음 그려본 거지. 네. 그다음에 이게 되게 재밌는 점인데 너네 내신에서는 자, 광부권 내신에서 연관은 그냥 당연하게 나오는 겁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어도 연관 정도는 당연해요. 수화고 내신에서의 연관은 몰라요. 내가 수화고 정보가 없으니까. 근데 저희 기말에 소수령 없었어요. 난 너무 무서워요. 일단 넘어가고. 광문에서의 난이도는 광문에서의 연관은 딱 가장 어려운 문제용입니다. 근데 광문 연관 문제는 요 근방 학교 중에서 광문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요 근방 학교 중에 어려운 문제 중에서 거의 제일 어려운 수준이긴 해요. 광복 정도를 빼놓고는 제일 어려워요. 그 한 문제의 난이도만 보면. 다인자 연관을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유전 연관, 단일인자 연관을 내긴 하는데 문제를 아주 어디서 아주 어렵기도 하고 더럽기도 한 그런 아주 기묘한 걸 가져와가지고 잘 내요. 조심 그런 게 하나 나오니까 맞추면 1등급 아니면 1등급 아닌 약간 이렇게 가르는 문제니까 만약에 그 문제 포기할 건데요 하시면 되긴 하는데 서술형입니다. 점수 배점도 커요. 찍지도 못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아무튼 근데 그거 말고도 앞에 우리가 했던 여기서의 연관 정도는 그 너네도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냥으로도 나오거든. 근데 이건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광명은 몰라요. 광명이 제일 어렵습니다. 너네 난이도가 세상에 제일 어려워요. 그냥 매년 너무 많이 바뀌고 생명도 한동안은 또 엄청 너무 쉬웠어. 화학은 꽤 어려운 편인데 생명 너무 쉽고 막 이러다가 좀 또 몇 년 뒤에는 갑자기 다 너무 어려워졌다가 이렇게 너무 난이도 등락폭이 커서요. 잘 모르겠긴 한데. 근데 너네는 그래도 수능 유형을 좀 내려고 하는 편이잖아요. 수능 유형 중에 좀 쉬운 걸. 그럼 아마 무조건 나옵니다. 이제 이 연관은 수능은 그냥 연관은 되게 기본으로 깔고 가는 편이긴 해요. 아무튼 그래서 연관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연관 퍼넷 사각형 그리기 일단 해봤고 그 다음 밑에 가계도 분석. 자, 제일 첫 번째는 4가지 경우의 수. 이거는 이제 원래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저번에 설명할 때 했다시피 규율법 할 때 순서대로 해라 라는 순서가 있었어요. X열성, X우성, 상열성, 상우성의 순서였거든요. 몰라도 됩니다. 왜 몰라도 되냐? 그 밑에 걸 외워서 쓸 줄 알면 위에 건 할 필요가 없어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건 어떻게 돼요? 주어온 딸이 유전병이면 뭐예요? 유전병이 상열성인 거죠. 그래서 A, 주어온 딸이 유전병. 이거는 유전병이 상열성. 어차피 지금 밑에 요거 다 주어가 유전병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생략할게요. 그래서 A는 상열성이 답이고요. B는 상우성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유전병이 상우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주어온 아들이 유전병. 이건 뭐였어요? 그냥 유전병이 열성. 이라는 정보만 주는 겁니다. D, 주어온 아들이 정상, 유전병이 우성. 이라는 정보를 주는 거였죠. 그 다음에 E, 어머니 유전병, 아들 정상. 이건 뭐예요? 유전병이 X, 열성 아님.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X 열성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E의 단서를 찾게 되면 X 열성 빼고 나머지 3가지 경우가 되는 겁니다. X 우성, 상열성, 상우성. 그 다음에 F, 어머니 정상, 아들 유전병. 자, 요게 되면 X, 우성 아님. G, 아버지 유전병, 딸 정상. 이거는 X, 우성 아님이고요. 그 다음에 H, 아버지 정상, 딸 유전병. 이거는 X, 열성 아님. 자, 이거 지난주에 설명 간단하게는 했지만 다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간단하게만 최대한 설명을 해보면 왜 우리가 어머니가 유전병일 때 아들이 정상이면 왜 무조건 이게 X 열성은 아니어야 되는지 정성 뭐예요? 아들이 정상이면 자, 아들은 X, Y를 갖고 있고 그 중에 Y는 아버지한테서 왔을 테니까 이 X를 무조건 어머니한테서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유전병이 열성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의 모든 X 염색체가 다 유전병 유전자만 들어있게 됩니다. 유전병일 때. 열성이 무슨 뜻이야? 내가 그 유전자만 갖고 있어야 표현되는 게 열성 유전자이잖아요. 열성은 동형접합일 때만 표현될 수 있어요. 왜? 열성의 정의가 뭐예요? 이형접합일 때 숨는 게 열성입니다.
그러니까 열성은 동형접합일 때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전병이라는 조건 아래서 만약에 얘가 X 열성 유전이 되면 어머니가 유전병 유전자만 갖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그럼 아들도 무조건 어머니한테 유전병 유전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가 안 돼요. 근데 나머지는 돼요. 해보면 돼요. 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어차피 나머지는 다 되는 거니까 되는 케이스는 뭐 굳이 니들이 나중에 한 번씩 해보면 되죠. 그게 어차피 똑같이 비슷한 게 어디에서 똑같이 비슷한 거냐면 아버지 정상 딸 유전병도 비슷한 게 아버지가 정상이야. 그러면 아버지가 정상이기 위해선 Y형 색체는 어차피 이 유전병과 전혀 상관없는 게 되니까 그냥 요 X형 색체에 정상 유전자가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정상 유전자를 딸이 무조건 물려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왜? 딸인데 아버지한테 Y를 받진 않을 거 아니에요. Y를 받았으면 그건 아들이에요. Y를 받았는데도 딸처럼 자랐으면 그건 아버지가 잘못 키운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쟤는 딸이 태어나려면 무조건 아버지의 X형 색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X형 색체를 받았어. 그래서 정상 유전자가 있어 라는 전제 하에서 얘가 유전병이 되게 만들 방법이 없죠. 유전병이 열성이면. 여기 유전병 유전자가 있어 봤자 얘는 뭐예요?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저 경우든 이 경우든 둘 다 X 열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인 겁니다. 결국은. 그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있구나. 아버지가 유전병인데 딸이 정상인 경우도 마찬가지. 이것들랑 똑같아. 아버지가 유전병인데 X형 색체 유전이면 얘가 유전병 유전자가 여기 하나 꼭 들어있고 나머지 하나는 Y로 그냥 상관없이 그냥 요거 하나로 결정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이 유전병 유전자를 딸한테 무조건 물려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정상이 되려면 유전병이 우성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치? 유전병이 우성 유전자면 얘는 뒤에 뭐가 오든 이미 유전병입니다. 아버지한테 이걸 받은 순간. 근데 아까 우리 조건이 뭐야? 아버지가 유전병인데 딸이 정상일 때였잖아. 그럼 그 경우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X 우성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X 우성을 뺀 나머지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도 설명해 줬는데 모르겠으면 그냥 일단 외우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해하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으면 몰라요. 포기하십시오. 가계도는 이번 시험 범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진짜 절반 정도 돼요. 그렇죠? 유전의 절반은 가계도입니다. 어차피 가계도를 거쳐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 절반까지는 좀 넘어간가? 한 7분의 3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절반보다 살짝 적게 잡으면 될 것 같아. 자, 아무튼 그 다음에 뒤에 가계도 분석을 이제 시작해 봅시다. 자, 얘는 A, B, C, D, E, F, G까지의 H까지, A부터 H까지의 이 정보들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 A에 해당되는 거죠. 좋은 딸이 유전병. 그렇죠? 좋은 딸이 유전병이 뭐라고 했었어? 아버지, 어머니, 즉 부모가 다 정상인데 딸이 유전병인 경우를 좋은 딸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딸이 지금 유전병이에요. 그러면 그쵸? 유전병이 상열성. 외워서 적용하면 바로 풀리잖아. 안 외우고 풀면 노가다 하십시오. 안 외우기 싫으면 일일이 기립법 하세요. 자, 실제로 규律법이 그렇게 나쁜 풀이는 아니에요. 본인이 머릿속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규律법의 경우의 수가 충분히 많다고 하면은 규律법 쪽이 외우는 것보다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걸 찍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게 사실 직관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직관이라는 게 다른 게 직관인 게 아니라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이미 들어있거나 혹은 머릿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서 한 번에 꺼내는 정보가 굉장히 많은 과정이 생략돼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직관이라고 하는 거지. 다 쌓인 경험 혹은
그냥 빠른 두뇌 회전의 결과물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가계도 분석 지금 잘 안 된 거 보면은 둘 중 하나에 해당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우세요. 그렇죠? 외워. 제발 부탁이야. 반대로 그렇게 둘 다 없어도 할 수 있잖아. 외우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래서 합시다. 자, 그럼 얘는 무슨 뜻? 지금 주어진 라지 A, 스몰 a 중에서 얘가 상열성이라는 뜻은 이 유전자들 자체가 상염색체상에 유전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열성인 스몰 a가 유전병 유전자고 라지 A 쪽이 정상 유전자구나. 그러니까 가발현 유전자고 얘가 정상 유전자구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니까. 자, 가계도 분석도 상가계도 분석은 원래 그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하는 편이긴 한데 한 번만 자세하게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일단 정상인 애들은 다 라지 A를 하나씩 가질 거니까 라지 A 하나씩 일단 다 넣어놓고 시작합시다. 그리고 유전병이 나타난 애들은 우리가 유전병 유전자가 스몰 a잖아요. 그리고 스몰 a 하나씩 일단 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스몰 a가 유전병이 스몰 a가 지금 뭐야? 열성이잖아. 그러면 유전병이 발현된 사람들은 아까 뭐였어? 동형접합이어야만 한다고. 그치? 열성이 발현되려면 동형접합이어야만 해요. 이형접합이면 숨는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진짜 가계도의 분석이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얘가 스몰 a로 태어나려면 아버지한테 하나, 어머니한테 하나 이렇게 동그라미니까 이거 어머니한테 받읍시다. 어머니한테 하나, 아버지한테 하나 이렇게 받아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하나, 어머니한테 하나. 그래서 아버지도 라지 A 스몰 A, 어머니도 라지 A 스몰 A가 되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스몰 A니까 아버지한테 하나, 어머니한테 하나 이렇게 받았어요. 라지 A 스몰 A 찾는 거죠. 그리고 제가 유전에서 뭘 되게 강조했었어요? 알 수 없는 건 알 수 없는 상태로 둬야만 합니다. 그것도 문제의 일부예요. 얘는 알 수 없습니다. 분석 불가능해요. 가계도 분석은 여기서 끝나야 돼. 이게 맞아요. 왜? 얘네들은 라지 A를 갖기만 하면 돼. 뒤에가 라지 A든 스몰 A든 얘네들이 정상인 데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근데 지금 부모한테 받는 걸 보면 부모가 마침 라지 A도 태어나게 할 수 있고 라지 A 스몰 A도 태어나게 할 수 있고 다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계도만 보고는 얘가 어떤지 몰라요. 알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분석이 끝나요. 그 다음 확률 구하기. 아 근데 선생님 지금 문제에서 가발현인 딸의 확률 그러면 가발현인 게 태어나려면 아니에요. 이미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다가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이걸 모르는 상태인 이 둘 사이에서 유전병인 딸, 즉 스몰 A인 딸이 태어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제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가계도는 얘가 제일 쉬운데요. 확률 구하기는 얘가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3번에 있는 확률 구하기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이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일단 얘가 스몰 A가 태어나려면 이 둘이 라지 A 스몰 A여야만 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얘네가 라지 A 스몰 A인지 라지 A 스몰 A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디부터 해야 돼? 얘네가 라지 A 스몰 A 1 확률부터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얘가 라지 A 스몰 A 1 확률 1, 2, 3, 4, 5, 6 6번이 라지 A 스몰 A 1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자, 요 부모로부터 퍼넷 사각형을 그리는 거야. 부모의 퍼넷 사각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자, 근데 어떻게 처리해요? 스몰 A 안 돼. 그쵸? 제일 착각하기 쉬운 게 그럼 이 4개 중에서 얘는 라지 A 스몰 A면은 4개 중에 2가지 경우의 수가 얘가 라지 A 스몰 A가 되는 경우네요. 그럼 얘가 라지 A 스몰 A로 태어날 확률은 4분의 2, 즉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해버려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게 맞아요, 평소에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아닙니다. 왜 아니야? 정상 발현. 이거 안 돼. 얘가 이미 우리가 라지 A 하나 알고 있는 건 확실히 잡았잖아요. 그럼 얘는 스몰 A는 될 수 없으니까 빼고 3개 중의 경우, 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이 3개만이잖아. 그래서 셋을 놓고 그 중에 라지 A 스몰 A인 경우는 몇 개예요? 2개. 그럼 얘는 3분의 2의 확률로 라지 A 스몰 A가 됩니다. 그리고 모두 마찬가지야.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얘도 또
똑같이 3분의 2의 확률로 라지 A 스몰 A가 될 거예요. 완전히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7번이 라지 A 스몰 A의 확률도 똑같이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확률을 어떻게 해줘요? 곱해야 돼요. 왜? 얘가 성립해도 되고 얘가 성립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 둘은 지금 우리가 찾는 조건을 위해서 꼭 성립돼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 건 다 곱해줘야지. 근데 아직 안 끝났어. 뭐가 남았어? 그래서 얘네 둘이 라지 A 스몰 A로 결정되고 나면 그래서 그 사이에서 스몰 A 스몰 A가 태어날 확률을 찾아야 되겠죠. 4분의 1. 왜? 이 둘 사이에서 퍼넥사각형 그리면 어차피 이거 다시 나오는데 이번엔 여기까지 다 살아있는 상태로 쓰면 되잖아요. 그럼 4칸 중에서 스몰 A 한 칸이니까 4칸 중에 한 칸, 4분의 1. 확률의 기본은 전체 경우의 수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 곱해주면 돼? 나를 확률 2분의 1 곱해주면 됩니다. 답은 18분의 1이죠. 아, 딸이네. 알겠음? 자, 2번. 다음은 형질, 나에 대한 가계도. 자, 이번에는 가계도가 경우의 수가 하나만 되는 가계도가 아니에요. 선생님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어쩌라고. 어려운 데를 하고 있어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재밌게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한 연습인 거지 실제로 저런 문제는 없습니다. 확률 계산은 저 정도면 맥시멈이에요. 근데 가계도 분석은 저 정도면 그냥 나올 일이 없는 수준에 가깝지. 자, 그 다음 가계도는 참고로 얘기해서 지금 이 문제들은 몇 가지인지 적어줬잖아. 이거 제가 급하게 추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수도 안 적어주면 아예 건들지도 못할 것 같아서. 네, 이제는 다음부터는 뭘 거란 얘기야? 가지수가 없을 거예요. 몇 가지가 가능한지까지도 여러분들이 맞춰야 될 문제인 겁니다. 어차피 이거 외워서 적용할 줄 알면 몇 가지가 가능한지까지도 당연히 되게 편하게 나와요. 자, 그럼 이거 외워서 적용하는 것 중에 자, 봐봐. 어떻게 찾으면 돼? 여기 보면요. 아버지가 정상, 근데 그 집 딸이 유전병이 있잖아. 그러면 우리 앞에서 찾은 것 중에서 이게 뭐야? H에 해당하는 케이스네요. 그리고 뭐도 있어요. 어머니가 유전병인데 아들이 정상인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거는 E에 해당되는 건데 E하고 H는 다 뭘 얘기하는 거였냐면 X 열성 안됨입니다. 맞죠? 안 외웠어. 끄덕거리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외워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집은 유전병인 아버지에서 정상인 딸이 태어났어. 어디에 해당되냐면 G에 해당되는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여기 정상 어머니로부터 유전병인 아들이 태어났어. 이거는 F에 해당되는 표현이었고, 그쵸? 이건 X 우성안됨입니다. 그러면 이거 합치면 무슨 뜻이야? X 열성도 안 되고 X 우성도 안 돼. 그럼 뭐야? 상으로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라지 B 스몰 B에 결정되는 얘는 상염색체 유전으로 결정이 됩니다. 다만 상염색체 유전으로만 결정이 됐으니까 우리가 아직 뭐는 몰라. 우성인지 열성인지 모르죠. 얘는 실제로 둘 다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두 가지가 첫 번째 라지 B 스몰 B가 상염색체 유전인데 그때 우성일 때, 즉 라지 B가 유전병 유전자고 스몰 B가 정상 유전자일 때의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분석은 어떻게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정상인 사람들한테는 일단 정상 유전자 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유전병인 사람들한테는 유전병 유전자 일단 하나씩 적어놓고 그 다음에 열성이 정상이니까 정상인 애들이 정상이려면 동형접합이어야 되죠. 열성이 표현되려면
동형접합이어야만 표현되는 거잖아. 해놓고 이제 부모 자식 간에 따져보면 이게 스몰 b인 부모가 있기 때문에 얘는 부모한테서 스몰 b를 무조건 받아. 얘한테서 스몰 b를 받을 수밖에 없어. 아버지한테. 그치? 얘가 스몰 b로 태어나려면 하나는 아버지한테 받아, 하나는 어머니한테 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스몰 b가 태어나려면 얘는 스몰 b가 있어야만 해. 그래야 얘한테 스몰 b를 줄 거 아니야. 그쵸? 얘도 스몰 b가 있으면 아들한테 스몰 b를 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번엔 뭐야? 아까처럼 모르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확실히 다 알죠? 그럼 확률 구하기도 훨씬 쉽겠죠? 그래서 그냥 확률은 구해주면 돼요. 자, 거기서 확률 구하기는 뭐예요? 어디갔니? 아, 이거구나. 딸이 태어났을 때 나 발현일 확률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둘 사이에서 나 발현일 확률, 즉 라지비가 유전병이잖아. 퍼넷을 그려. 그럼 얘가 라지비를 주거나 스몰 b를 주거나, 얘가 라지비를 주거나 스몰 b를 주거나. 그러면 라지비가 발현이니까 요거 세 칸이 유전병인 애들이 될 거고, 요게 정상인 애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4분의 3 끝입니다. 왜? 선생님 얘는 딸일 확률 왜 안 곱해줘요? 자, 우리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 콤마 앞에 성별이 있으면 그 성별은 우리가 확률에 반영시켜줄 필요가 없는 게 돼요. 왜? 콤마 앞에 성별이 있으면 딸이 태어났다는 소리예요, 그냥. 태어난 게 딸이야, 이미. 그래서 걔가 유전병이 있을 확률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 건 뭐야? 자식이 태어났을 때이기 때문에 성별을 아직 몰라. 그래서 걔가 딸일 확률까지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위에 건. 그래서 우리가 콤마 앞에 성별이 있으면 성별은 확률에 반영되지 않고요. 콤마 뒤에 성별이 있으면 성별까지도 확률에 반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4분의 3으로 끝나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라지비, 스몰 b 이번에도 똑같이 상일 때는 다 된다고 했는데 이번엔 스몰 b가 유전병일 때도 가능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라는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라지비가 정상 유전자가 되니까 정상인 1번, 4번, 5번, 8번한테는 라지비 해놓고 그 다음에 2번, 3번, 7번, 8번한테는 스몰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스몰 b 태어나려면 얘한테 스몰 b 있어야 되고 얘가 스몰 b니까 얘한테 스몰 b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스몰 b니까 얘한테 스몰 b 줘야 되고 얘가 스몰 b로 태어나려면 이거 스몰 b. 진짜 재밌는 거 뭔지 알아? 이거 중학교도 해. 이건 중학생도 해요. 진짜로 중학생도 해요, 이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좀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지는 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적어도 어디 유전인지 알려주면 분석하는 건 중학생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이거 못하지는 않을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이번엔 유전병이 열성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스몰 b가 태어날 확률인데 뭐예요? 1이요. 무조건이죠. 그냥 확률이 1로 끝납니다. 됨? 가게도 하는 데만 10만 년 걸리네. 아이고야, 큰일 났다, 야. 시간이 없다. 자, 지나갈게요. 아! 참고로 한 가지. 방금 구한 이 두 개의 확률을 최종적으로 어떻게든 계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둘은 애초에 서로 다른 가계도의 분석 결과고 서로 따로 나온 확률입니다. 이 둘을 최종적으로 합칠 필요가 없어요. 개별적인 확률이에요. 오케이? 근데 애초에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성립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경우의 수가 성립하게 문제를 내야 돼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문제 오류에 가까운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면. 왜 그렇게 됐냐? 나는 문제를 귀찮으니까 하나만 내고 싶어. 근데 니들은 여러 문제 푸는 효과를 내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랬을 뿐입니다, 그냥. 자, 그 다음. 냈으면 못 풀어서 안 내주신 거 아니에요? 맞지. 아, 근데 뭐 어렵게까지 내면은 그건 맞는데. 아이고. 자, 그 다음 3번. 자, 3번 가계도는 뭘 찾을 수 있는 거냐면 어디에 해당되는 케이스냐면 D에 해당되는 케이스죠. 주어온 아들이 정상.
물론 얘 뭐도 찾을 수 있냐면 어머니가 유전병인데 아들이 정상인 E도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E는 어차피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D, 즉 주워온 아들이 얘기해 주는 게 얘가 유전병이 우성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 근데 E가 원래 해주던 얘기가 X 우성 안됨이거든요. 아무 의미 없어요. 어차피 이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주워온 아들이 나오면요, 뭐를 찾아주면 좀 좋냐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주워온 아들이 나오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보통 A, B, C, D 같은 게 성립하잖아? 그러면 밑에 E, F, G, H 쪽은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 그건 있지. 이건 의미가 있네요. X 우성 안 되면. 원래 우성에다 X 우성 안 되면 합치면은 상우성으로 확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건 X 우성 안 됨이 아니라 X 열성 안 됨이네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X 열성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우성인 거에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풀리는 거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 자, 아무튼 그래서 얘가 라지 D, 스몰 d 중에서 우리가 알아낸 거는 얘 라지 D가 유전병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어요. 그럼 얘는 뭐와 뭐로 분석이 가능한 거냐면 상우성과 X우성으로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여태까지 해던 게 상이니까 상부터 할게요. 그래서 상일 때, 얘가 유전병일 때. 그러면 요 가계도 분석 결과는 이제는 빨리 처리할게요. 라지 D, 스몰 d, 라지 D, 스몰 d, 스몰 d, 스몰 d, 라지 D 파, 스몰 d, 스몰 d, 라지 D 파, 라지 D, 스몰 d, 라지 D, 스몰 d.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지 D 파를 라지 D, 스몰 d로 적거나 하시면 틀린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건 모르는 상태로 둬야 되는 겁니다. 확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 상태로 이제 확률을 구하면 이제 할 수 있겠지. 아들이 태어났을 때 다 발현일 확률이니까. 자, 여기서 다 발현일 확률.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왜? 콤마 앞에 세 개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 발현일 확률이면 되는 건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번에는 아까는 라지 바 사이에서 스몰 a, 스몰 a가 태어나고 싶었으니까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로 우리가 정해놓고 할 수 있었죠. 대신에 그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의 확률도 구했으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지금 얘가 가능한 거는 6번이죠? 6번은 라지 D, 라지 D일 수도 있고 라지 D, 스몰 D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라지 D, 라지 D여도 이 둘 사이에서 유전병인 아이가 태어날 수 있고요. 라지 D, 스몰 D여도 이 둘 사이에서 유전병인 아이가 태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어때요? 그 각각에 대해서 확률이 달라. 얘가 만약에 라지 D, 라지 D잖아? 그러면 라지 D, 라지 D와 스몰 D, 스몰 D 사이에서 유전병이 태어날 확률은 1입니다. 무조건이지. 왜? 자식이 라지 D, 스몰 D로 확정되니까. 근데 얘가 라지 D, 스몰 D잖아? 그러면 여기서 유전병이 태어날 확률은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쵸? 그치? 자, 그리고 우리 뭐도 해야 돼? 앞에 확률. 자, 얘는 라지 D, 라지 D의 확률이 어떻게 돼요? 이 둘 사이에서 3분의 1이죠. 이거 아까 했잖아 이미. 스몰 D, 스몰 D는 될 수 없으니까 얘는. 그러면 스몰 D, 스몰 D 한 칸 빼놓고. 그쵸? 이 둘의 퍼넥사각형 그리면 라지 D, 스몰 D, 라지 D, 스몰 D 이렇게 되는데 이 스몰 D, 스몰 D는 6번이 될 수 없는 칸이니까 빼놓고 3칸 중에 라지 D의 확률이 한 칸,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의 확률로 이제 유전병인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뭐일 때? 6번이 라지 D일 때. 근데 6번이 라지 D, 스몰 D일 때는 얘 라지 D, 스몰 D의 확률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이것도 3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나게 돼요. 자, 저 둘은 어떻게 처리해줘야 돼요? 최종적으로? 네, 더해서 3분의 2가 되죠. 왜? 이건 위에 게 성립할 때 아래 것도 같이 성립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게 아니고요. 위에 게 성립해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아래 거 여도 얻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럴 땐 합법칙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확률은 3분의 2가 나오고요. 두 번째, 라지 D, 스몰 D, 얘가 유전병일 때, 얘가 X염색체 유전일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X염색체 유전일 땐 X, Y 이렇게 성염색체 적어놓고 시작하자 그랬어. 아, 당연히 숙달된 사람들은 X까지는 안 적고 Y만 표시하면서 그냥 표시해도 당연히 상관없습니다만
처음엔 잘 모르겠을 땐 이렇게 다 표시해놓고 그 다음에 이 X 옆에만 자리가 있는 겁니다. X 염색 지우전은 이렇게 옆에만 채우는 건데 해놓고 결국 과정은 똑같아요. 정상이 열성이기 때문에 정상인 사람들은 전부 스몰 D만 채워주면 되는데 어차피 한 자리씩밖에 없어서 이렇게 스몰 D 채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전병이 라지 D니까 유전병인 사람들한테는 라지 D 하나씩 똑같이 다 채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 채우면 돼요. 그 다음에 부모 자식 판별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스몰 D 어머니한테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근데 얘는 몰라요. 왜? 아버지한테 라지 D를 받은 건 알겠거든? 근데 어머니한테 라지 D를 받을 수도 있고 스몰 D를 받을 수도 있는 상태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끝납니다. 라지 D 바로 끝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스몰 D를 어머니한테서 받았어야 될 테니까 어머니한테 스몰 D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바로 끝나야 되죠. 모르죠. 사실상 이 두 집은 가계도 분석 결과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 가계도가 똑같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아들이 태어날 때 다 발현일 확률을 구하는 건데 이번에는 그럼 아들인 다 발현은 X 스몰 D Y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라지 D죠. 라지 D Y 이렇게 태어나야 될 겁니다. 그럼 이때 확률도 뭐에 따라 결정돼요? 얘가 확률을 다르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쟤처럼 경우의 수를 나눠야 돼요. 6번 얘가 라지 D일 때 그리고 6번이 라지 D 스몰 D일 때로 나눠야 되거든요. 자, 이번엔 정말 재밌는 점인데 이번에는 6번이 라지 D일 확률이 몇이 돼요? 2분의 1이 됩니다. 6번이 라지 D 스몰 D일 확률도 2분의 1이 되죠. 왜? 자, 이 집 부모들 퍼넷 사각형 그려볼게요. X 라지 D를 주거나 Y를 줘요. 아버지는. 성염색체 퍼넷 사각형은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쵸? 다음에 이쪽은 X 라지 D, X 스몰 D 이렇게 되죠. 자, 뭐야? 여기 남자죠. 근데 얘는 뭐야? 여자죠. 이걸 빼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치? 얘가 여자로 성별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Y를 받는 경우는 빼고 해야 되잖아요. 아, 물론 이렇게까지 안 하고 대충 얘가 아버지한테 라지 D를 무조건 받아야 되네? 그럼 아버지한테 라지 D 받아놓고 그럼 여기서 라지 D 받을 확률 2분의 1 여기서 스몰 D 받을 확률 2분의 1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는 게 사실 더 쉬워요.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데 보다 여러 가지 문제 풀기 위해서는 퍼넷 사각형 그려서 해버릇하는 것도 좋고 만약 방금 한 것처럼 처리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2분의 1의 확률로 라지 D가 결정되고 2분의 1의 확률로 라지 D 스몰 D가 결정돼. 그 다음 곱하기. 자, 그래서 얘가 라지 D일 때 X 라지 D와 X 라지 D 이것과 X 스몰 D Y 사이에서 이번에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 그냥 유전병이 태어나면 되긴 하거든요. 다 발현일 확률. 그럼 이 둘 사이에서 다 발현일 확률은 몇이에요? 무조건입니다. 어머니가 라지 D를 주기 때문에 무조건 발현이 돼요. 그럼 얘는 이걸로 끝이야 일단. 얘도 볼게요. X 라지 D랑 X 스몰 D 하고 X 스몰 D Y 요 사이에서 태어날 확률. 자, 퍼넷 사각형 그릴 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거는 이렇게 가로 세로 뒤집히는 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이번엔 뭐가 문제야? 문제에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게 콤마 앞에 있죠. 그럼 확률에 영향을 안 주겠다? 오히려 이번에는 그게 조건이 되겠지. 태어난 게 아들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딸인 경우 빼고 그래서 Y를 받았을 때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유전병의 확률이 2분의 1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이미 우리가 성염색체에 관련된 걸 같이 처리해 주게 되기 때문에 성별에 대한 확률을 뒤에다 더 이상 추가로 곱할 필요가 당연히 없겠죠. 어차피 성별이 조건이었고. 그러면 요 확률이 4분의 1이 나오고요. 요 확률이 2분의 1이 나와.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해서 4분의 3. 알겠습니까? 네. 실제로 1, 2, 3은 가계도 구하기는 쉬운데 확률 구하기는 좀 어려워요. 일부러 어려운 것들을 좀 넣어놨어.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가계도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일부러 확률부터 좀 다뤄놓고 들어가려고.
네, 확률은 여기가 맥시멈입니다. 2 이상 응용될 방법이 없어요. 확률 구하기는. 연관도 방식은 똑같잖아. 방식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 얘는 다인자 독립이죠. 다인자 독립은 남은 시간상도 그렇고 이걸 다시 설명하고 있기에는 짜쳐요. 영상 보십시오 다시. 혹은 영상 봐도 모르겠을 수도 있어요. 왜? 사실 다인자 독립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 설명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클리닉 때 요청을 하셔야만 해요. 아니면 따로 설명하기가 어려움. 수업 때 다시 설명하기 좀 그렇고. 아무튼 첫 번째 건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얘가 독립인 거, 다인자의 조건은 뭐가 알려주는 거냐면 그 당구장 표시 옆에 있는 겁니다. 세 쌍의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 라지 D와 스몰 D에 결정되는 형질차. 뭐예요? 형질은 자 하나인데 그걸 결정하는 대립유전자가 세 쌍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거라고. 우리 다인자 유전이 그랬잖아요. 형질은 하나인데 유전자쌍은 여러 개. 자, 그 다음에 자의 대립유전자 세 쌍이 서로 다른 세 쌍의 염색체상에 존재한다. 이게 무슨 뜻? 독립이라는 뜻이죠. 서로 다른 염색체상에 있다. 이게 독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문제는 다인자 독립 문제고요. 그 중에 1번 조건은 뭐냐? 라지 A 스몰 E,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즉 이거 우리 표현형 뭐라고 한다고? 대문자 3개, 대문자 3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어요. 결국 총 대문자가 몇 개냐만 중요하다고 했죠. 다인자에서 표현형은. 기억이 안 나지 이 사람들아? 복습을 했어야지. 그쵸? 네, 그쵸? 그러니까 하셔야 됩니다. 복습을 부탁입니다. 제자리 걸음을 할 수가 없어요. 가야 될 길이 너무 멀어서 제자리 걸음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자, 아무튼 그래서 얘가 대문자 3개고 얘도 대문자 3개 이렇게 표현형이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럼 이 둘 사이에서 그게 뭐냐? 대문자 4개짜리냐? 대문자 4개 표현형 확률 뭐예요? 6시 4에 2분의 1 이렇게 적어봤죠. 실제로 얘는 저렇게만 구하셔도 돼요. 계산 끝까지 안 하고 그냥 딱 저 상태로만 두시면 됩니다. 오히려 저 상태로만 두는 게 채점하기도 편해요. 왜냐면 채점하는 사람이 저걸 계산해서 답을 구해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냥 딱 저 상태로 채점하는 게 제일 편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 중에선 이걸 이렇게 이항정리,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이항정리, 이항분포를 이용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이항분포, 이항정리 이용하지 않는 선생님들 다 뭘로 하냐면 파스칼의 삼각형으로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둘은 같은 거예요. 이항정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이랑 별로 꼭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시각자료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 그런 느낌이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는 뭐예요? 이번에는 한 명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데 이번엔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한 명이 라지 A, 라지 B 스몰 B, 스몰 D 스몰 D가 돼요. 그러면 달라지는 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아까와 다른 점은 아까는 둘 다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니까 뭐다? 아무거나 이 중에 라지 D 스몰 D 뭐든 줄 수 있고 이 중에 라지 B 스몰 B 뭐든 줄 수 있고 이 중에 라지 A 스몰 A 뭐든 줄 수 있으니까 얘가 자유로운 상태가 돼서 이 중에 대문자 몇 개 그냥 이렇게 고르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자유롭지 못한 칸이 몇 개 생겨요. 뭐 여기 라지 A 때문에 자손이 무조건 라지 A를 물려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잖아. 그치? 그 다음에 스몰 D 때문에 무조건 스몰 D를 물려받을 수밖에 없겠지. 그럼 얘는 6칸 중에 4칸은 이미 채워진 상태로 출발합니다. 그럼 얘는 나머지 4칸만 가지고 근데 그 중에 대문자가 4개가 되고 싶게 하면 이제 이 4칸 중에 대문자 들어갈 칸을 고르면 되는 거. 이런 개념이었잖아. 근데 뭐야 여기 지금 대문자 이미 하나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대문자 4개니까 그럼 4칸 중에 대문자 몇 개 들어가면 돼요? 3칸. 그냥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문제에 가깝기 때문에 어려워요?
수능에서는 다인자 독립은 그냥 풀라고 그냥 다 맞추라고 내는 문제 쪽에 가깝습니다. 이것만 알면 당연히 풀리니까. 아이고 남은 시간이 27분 안에 다인자 독립을 끝내야 됩니다. 다인자 연관, 그쵸? 다인자 연관을 끝내야 됩니다. 예. 나와요? 대신해서? 다인자 연관이요? 그럼 그 얘기부터 좀 하고 있을까? 다인자 연관은 일단 진성 광북 아니면 나올 걱정을 아예 할 필요가 없고요. 사실상 광북도 애지간하면 안 나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게 이게 내신에서 그렇다는 얘기지 수능은 무조건 나와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왜 생겼냐면 왜 수능에서 무조건 나오는데 내신에서는 애지간하면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 왜 어려워서요. 다인자 연관은 어려워요. 실제로 다인자 연관이 조금 복잡해지잖아? 자, 요 근래는 좀 다시 좀 안 나오긴 게 추세지만 한 2년 전까지 꼬박꼬박 나오던 문제 유형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다인자 연관이 라지 A,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요거에 의해서 결정된 다인자 유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조건으로 알아내게 주겠지만 일단 그냥 여러분들한테는 설명을 위해서 한번 줘볼게. 근데 이 중에서 라지 A, 스몰 A가 있는 염색체에 라지 B, 스몰 B는 같이 있어. 그리고 라지 D, 스몰 D가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거야. 이러면 우리가 아까 하던 것처럼 조합으로는 못 풀게 됩니다. 왜? 라지 A가 할 때 라지 B가 같이 움직이게 되니까 이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게 돼요. 그래서 조합을 못 쓰게 되거든. 근데 요즘 그러니까 꽤 한 2년 전까지 꾸준히 나오던 문제 유형이 뭐냐면 이게 그 문제에 주어진 형질 가고요. 형질 라가 라지 E 스몰 E가 있는데 얘가 여기 연관돼 있어요. 이렇게 되잖아? 그 문제가 진짜 그냥 지옥입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애지간하면 한 6분에서 7분은 꼬박 박아야 무조건 꼬박 박아야 풀리는 문제예요. 시간을 무조건 들여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경우의 수가 많아요. 네. 아니요. 애초에 구할 때 최종 표현형을 구하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해야만 하니까? 수영도를 그려야만 합니다. 경우의 수를 일일이 구해야만 구할 수 있어요. 사실상 근데 그건 있어. 내가 어차피 2등급만 맞을 거잖아? 그럼 이거랑 제일 어려운 킬러랑 두 개 버리면 됩니다. 그래 상관없겠네. 내가 1등급을 맞을 거면 이거랑 제일 어려운 킬러 둘 중 하나는 선택해서 풀어야 돼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이게 제일 어려운 킬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해 모의고사에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 이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이게 되게 어려운 편이니까 그리고 시간도 많이 박아야 되니까 그럼 얘한테 킬러 비중을 넘겨준 만큼 킬러가 쉬워졌겠지 하고 뒤에를 쳐다보면요. 여전히 킬러는 존나 어렵습니다. 애초에 킬러는 딴 데서 나오고 되게 어렵거든요. 그 킬러는 난이도를 유지해요. 보통. 차라리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가 쉬워지냐면 자극의 전달이 쉬워집니다. 얘를 쉽게 내고 자극을 어렵게 낼 거냐 얘를 어렵게 내고 자극을 쉽게 낼 거냐의 문제예요. 쌤이 그래서 육모가 유전이 불만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밸런스 조절인데 근데 참고로 요즘은 안 나와 이거. 안 내더라고. 요즘은 실제로 수능에서는 다인자 연관도 잘 안 내. 수능은 이제 그래봤자 작년 재작년 2번 동안 안 낸 거긴 한데 그래서 올해도 계속 안 낼지 내년에도 계속 안 낼지 이건 모르는 사실이긴 한데 낼 수 있지. 6월 동안 안 나오면 안 나오지 않을까요? 그치. 근데 이제 9월을 봐야 알겠지. 불안하긴 합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다인자 연관은 하지 말까? 나는 수능 할 거예요 하는 사람 손. 나는 수능 생원 생각이 있어요. 있네.
수능 생활 할 때 하십시오. 그때 합시다.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 일단 어차피 남은 시간 동안 그럼 딴 걸 할 거는 아니잖아요. 설명은 해줄게. 근데 그냥 들어만 두고 지나가는 용도로 씁시다. 가계도연관이 낫지 않아요? 가계대연관은 아예 어차피 다음 문제를 갖다 놓고 보는 게 나아서 그때 하기로 하고요. 다인자연관은 어떤 느낌이냐고 보면 되냐면, 자, 수능에서든 보통 나오는 다인자연관의 가장 메인 유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이렇게 형질을 하나를 갖다 놔요. 그리고 이 형질이 다인자 유전, 이 세 쌍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근데 이 세 쌍의 유전자는 두 쌍의 상동 염색체 상에 존재한다 라고 줍니다. 무슨 뜻이야? 하나는요? 그치? 분명히 유전자 자체는 세 쌍인데 그게 두 쌍 안에 들어있으려면 한 쌍에는 뭐 라지 A 스몰 A가 들어있고 한 쌍에는 라지 B 스몰 B가 들어있다고 쳐도 D가 무조건 여기나 여기에 같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인자 연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 한 줄이 우리가 다인자 연관인 걸 알게 해주는 유형이 그 단서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재밌는 점이 근데 이게 경우의 수가 사실 좀 많이 나뉘죠. 어떻게 나뉘냐면 지금 우리는 A하고 D가 연관이라고 놨지만 실제로는 A하고 B가 연관이고 D가 독립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것도 있어. B하고 D가 연관이고 A가 독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방금 한 것만 해도 경우의 수가 세 가지지. 거기다가 또 어떤 게 있어요? 상인 그치. 우리는 지금 라지랑 스몰 D 이렇게 해놨지만 이게 상일지 상반일지도 모르는 거잖아. 그럼 상인 상반 다 뒤집으면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6가지가 되네요. 뭐가 연관인지 안 줘요? 네. 어때요? 답이 없잖아요. 근데 상관이 없습니다. 아, 대문자 개수니까요. 네. 어차피 얘를 라지 B 스몰 B로 이렇게 잡고 얘 라지 D 스몰 D로 잡든 여기에다 D를 놓고 여기다 B를 놓든 아무 상관없어요. 상인 상관만을 고려하면 돼요. 왜냐면 라지 A랑 라지 B랑 라지 D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들어있거나 서로 다른 위치에 있으니까 알파벳을 구분해주고는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어떻다고? 다 똑같다고. 이게 다인자 유전의 핵심이었잖아. 만약에 이게 피부색 유전자라고 하면 라지 A든 라지 B, 라지 D든 다 뭐야? 검은 피부 유전자 똑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얘네들은 유전적으로 영향이 다를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원래 구별할 필요가 없어. 여기가 원래 라지 D인데 우리가 라지 B라고 놨다고 해서 문제가 잘못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잡으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건 당연히 A랑 B를 연관해 놓고 D를 독립시키는 게 편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마음껏 할 수 있는 건 참 좋아요. 다만 여전히 여기서 우리가 아직 찾아야 되는 건 뭐야? 이게 상인일지 상반일지 찾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유형의 문제들에서 주는 단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일지 찾는 게 아마 제일 핵심이 될 겁니다. 여기서 단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P하고 Q가 있어. Q도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야. 줘놓고 이 P하고 Q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한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지수가 7가지인지 5가지인지 3가지인지 이런 정보를 줍니다. 3가지 맞네요. 좀 쉬운 문제들은 여기서 끝나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은 두 번째로 이제 유전자형과 관련된 단서를 추가로 주기도 하고요. 왜 그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냐면 사실 유전자형 단서를 주면 더 쉬워지거든요. 문제 푸는 건. 보통 유전자형 단서를 주면 얘네 유전자형을 가려놓습니다. 그럼 보통 거기부터 문제가 지옥이 되는데 일단 지옥까지는 가지 말고 가장 기본 유형만 건드려 봅시다.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니들이 퍼데스 학교 그래서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점인데, 자, 자꾸 재밌는 점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진짜 재밌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표현형 가지수를 구할 때 만약에 독립이었다고 쳐봐. 독립이고 그냥 단일인자 2개를 붙여놔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그런 표현형의 가지수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라지 A가 표현되거나 다 우열이 있으면 얘도 라지 A가 표현되는 칸, 여기도 라지 A가 표현되는 칸, 여기 스몰 A가 표현되는 칸이죠. 그래서 여기서 2가지 이렇게 구하겠지.
그리고 얘도 라지 B 표현, 라지 B 표현, 라지 B 표현, 여기 스몰 B 표현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도 두 가지 구하겠지. 그래서 우린 최종 표현형을 어떻게 할 거야? 곱해서 네 가지 이렇게 구하겠죠. 자, 같은 방식으로 이것도 해볼게요. 자, 상인일 때 라지 A, 라지 B랑 스몰 A, 스몰 B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Q도 상인이어서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해놓고 라지 D, 스몰 D, 라지 D, 스몰 D인데 대문자 개수가 중요한 거라고 했죠. 그럼 얘는 2, 1, 1, 0이니까 세 가지가 되네요. 그리고 얘는 4, 2, 2, 0이니까 세 가지가 되네요. 이렇게 표현형만 적어주는 겁니다. 그냥 이 둘이 합쳤을 때 대문자가 몇 개가 되는지만 적어주는 거예요. 그치? 그럼 표현형의 가지수가 3 곱하기 3에서 9까지 되냐? 아니에요. 왜 아닌지 알아? 실제로 이것 따로 표현형이 결정되지가 않고 합쳐져야 표현형이 결정되거든. 합쳐서 최종 대문자 개수가 몇 개냐가 표현형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게? 뭘 어떻게 해야 돼? 니들이 다 일일이 구해야지. 어떻게 구해요? 자, 여기 대문자 4개짜리가 있어요. 그게 여기서 2개짜리 만나요. 그럼 대문자 몇 개가 돼요? 6개가 되네요. 여기 4개짜리가 있어요. 그게 1개짜리 만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5개가 되네요. 4개짜리가 1개짜리 만나요. 어떻게 돼요? 5개가 되네요. 4개짜리가 0개짜리를 만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4개가 되네요. 자, 2개가 2개를 만나요. 4, 3, 3,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얘도 4, 3, 3, 2가 되겠고 얘도 2, 1, 1, 0이 되는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표현형의 가지수니까 겹치는 거 빼면 확률로도 줘요? 확률은 구하는 데 사용은 해도 확률로 단서를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도 있긴 있어요. 7가지가 되겠죠. 독립다인자는 많던데. 그건 애초에 확률 쓰라고 주는 거. 그치.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풀면 되냐면,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보니까 7가지네. 근데 문제는 7가지가 아니랬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 자, 상인 1명. 이번엔, 상반부터 할까요? 한 명이 상반인데, 나머지 한 명도 상반이야. 그럼 퍼넷이 2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조합을 해보잖아? 그럼 여기 어차피 다 똑같잖아. 그러면 얘는 어차피 따로 안 하고 곱하기만 해도 되긴 해. 얘가 무조건 한 가지로 나오니까. 그래서 3가지가 나올 겁니다. 구해보면은 얘는 5, 4, 3. 아니죠. 4, 3이죠. 4, 3, 2 이렇게 3가지가 가능해져서 3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인, 상반. 만약에 이렇게까지 구했는데 3가지가 아니야. 문제에서 준 게 5가지래. 그럼 이 둘 다 아니잖아요. 그럼 남은 거 뭐밖에 없어? 한 명은 상인인데 한 명은 상반인 거. 그러면 그려보면요. 그러면 요거 조합해보잖아?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한번 직접. 5가지가 됩니다. 6, 4, 3, 2, 1, 5, 4, 3, 2, 1. 딱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외워서 못 풀겠네요. 아니요. 그래서 외워서 풀라는 거예요. 이거 매번 다 그릴 거야? 뭐만 외우면 되냐면 7가지 이거 3가지 이거 5가지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 표현은 그대로 안 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렇게 외워. 그래서 이걸로 푸는 거고. 자, 이거를 일단 그거부터 할게. 안 외운 사람은 매 문제 다시 그려야 되거든요, 이걸. 그쵸? 그래서 판단해야 풀리거든요. 외운 사람은 가지수만 보고도 바로 답이 나올 거거든요. 그 둘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 그냥 대충 생각해도 당연히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단순히 7가지일 때가 상인, 3가지일 때가 상반, 5가지일 때가 상인, 상반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아예 7가지일 땐 퍼넷이 이렇게 되는 걸 이용하고 3가지일 땐 퍼넷이 이렇게 되는 걸 이용하고 5가지일 땐 퍼넷이 이렇게 되는 걸 이용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퍼넷까지 이렇게 같이 연결해 주셔서 외우는 게 좋아요. 7가지는 4, 2, 2, 0, 3가지는 2, 2, 2, 5가지는 3, 3, 1, 1 이렇게. 실제로 저도 그렇게 외워서 사용하고 있고 매년 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쳐주면 수능 준비하고 이쪽 문제 유형을 푸는 애들은 대부분 다 아는 얘기가 진짜 엄청나게 유용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실제 수능 유형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워지면 보통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문제에서 이제는 P하고 Q를 표현형만 알려줘요. 유전자형을 모르는 상태로. 그것도 대문자 3개가 아니라 막 대문자 4개 이런 조건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애가 표현형의 가지수가 5가지래. 이런 식으로 던져줍니다. 그럼 상인 상반이라고. 그럴 때는 일단 5가지니까 상인 상반 놓고, 근데 얘는 보통 어떤 문제가 같이 주어지냐면 그때 가능한 표현형이 뭐뭐뭐가 가능하다 이런 걸 같이 주거든요. 근데 그러면 5가지를 놓았으니까 이걸로 놓고 출발할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이거랑 안 맞을 거란 말이야. 그럼 저기서부터 맞춰 나가면 훨씬 편해요. 훨씬 빠르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이 과정을 다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지금 경우의 수가 나뉘는데. 그래서 문제에서 가리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걸 구심점으로 삼아서 여기서 출발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생원 수능을 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외우는 게 좋아요. 올해 외우면 어차피 내년에 까먹을 것 같은데요 하시면은 내년 가서 외우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내신에 혹여나 나올 수도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외우는 게 낫겠죠. 소아는 솔직히 모르겠어서 뭐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광복은 안 내지 않을까라고 하고 싶은데 선생님들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기말 시험지가. 맞아. 그런 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중간에는 안 냈는데 막 중간에 갑자기 또 막 100점이 너무 많고 막 이렇게 이 꼬라지가 났어. 그럼 막 기말해서 갑자기 이런 거 하나 내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전체 시험 범위 되면 안 되겠지. 아무튼 요거는 일단 이렇게 된다는 거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엔 그래서 들어만 두시고 나는 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좀 외워두시면 요 유형을 풀 수 있는데, 근데 다인자 문제는 풀이법이 확실해. 이렇게 다인자 연관은 이걸 외워서 이걸 구심점으로 조금 노가다를 하면 답이 나오는 형태고요. 다인자 독립은 뭐야? 아까 우리 했던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풀면 되거든요. 다인자 문제들은 풀이법이 확실한 만큼 그냥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풀고예요. 정답률이 낮아요. 그래서 다인자 독립은 정답률이 되게 높은 편이고, 얘는 보통 킬러보다도 정답률이 낮아요. 왜냐면 애들이 킬러는 못 푸니까 이거 건드리다가 틀리거든. 킬러는 차라리 찍으니까 찍은 정답률이라도 나오는데 얘는 애들이 건드리다 틀려갖고. 그래서 그의 제일 킬러는 얘가 아니야. 모두가 문제 분석을 했을 때 얘보다 그게 더 어렵다고는 해. 근데 오답률은 얘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